네, 두 분과 함께하겠습니다. 홍익표 전 민주당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반갑습니다. 오신환 전 국민의힘 의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주경호 의원 체포동의안이 어제 국회를 통과를 했습니다. 다음 주에 영장 실질 심사가 있게 되고 구속영장 발부 내지 기각이 결정이 될 텐데 이게 지금 당내 일각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계엄에 대한 사과 입장 표명하고 연동이 되어 있는 문제라고 볼 수 있습니까? 어떻습니까? 국민의힘 내부에서는 그것이 지도부로서는 연동을 시켜 고민하고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제 그게 지금 야당이 어떻게 보면 내란몰이 통해 가지고 내란 정당 해산까지 염두에 두는 과정에서 그것을 인정하는 모양으로 비춰질 가능성이 있다라는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렇죠. 근데 저는 좀 다른 생각이 이거는 국민들께 사과하는 거거든요. 그리고 그 12.3 계엄에 대해서 그거는 당내 구성원들도 또 다수의 의원들도 동의하기가 어려운 것을 여러 번 표시를 했고요. 네. 그래서 그 12.3 계엄 선포와 관련된 1년이 다가오는 그 시점에 다시금 국민들께 저도 트라우마가 있는데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정중하고도 책임감 있게 사죄 드리는 것은 네. 너무나 당연한 일이고 마땅하다. 예. 그렇게 생각하기 때문에 지도부가 좀 옳은 판단을 했으면 좋겠다는 것이 제 기본적인 생각입니다. 입장 표명을 좀 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시고 홍 의원님 어떻게 보세요? 제가요 이게 근본적인 문제인데 국민의힘이 사과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지금요. 그 집단적인 어떤 그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렸어요. 예. 이게 왜 그러냐면 지금 입장이 그래요. 장동혁 그 대표조차도 비상계엄은 잘못됐는데 탄핵한 것도 잘못했다 이런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안 맞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 원인과 결과거든요. 그 비상계엄 내란 행위를 했기 때문에 탄핵이라는 결과를 맞았거든요. 근데 원인은 인정하는데 결과를 부정하게 되다 보니까 제가 이게 적절한 비유인지 모르겠지만 예면 이런 겁니다. 누군가 음주운전을 해가지고 사고를 냈어요. 아 그래 그건 잘못됐는데 면허 취소는 잘못됐어. 왜 면허 취소를 해? 그건 잘못된 거지. 이렇게 얘기하면 이게 논리적으로 안 맞잖아요. 그러니까 그러다 보니까 지금 국민의힘이 사과를 해도 뭔가 어정쩡하고 제가 사고 몇 번 했어요. 비상계엄과 관련된 사과는. 저도 기억을 합니다. 근데 이게 말끔하지가 않은 거예요. 국민들 보기에는. 네. 왜냐하면 탄핵 문제의 마지막 그 논리적 모순에 빠져버렸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근데 이제 다른 코너에서도 제가 그런 질문을 드린 적이 있는데 사과 표명을 했어. 그럼 기자들이 가만두겠냐? 그러면 내란 맞죠? 라고 물어볼 거 아니냐. 그럼 그때는 또 뭐라고 할 거냐. 이런 고구마 줄기 아니냐라는 거예요. 계속 물고 들어가는 거 아니겠습니까? 국민의힘 지도 입장에서는 그것도 좀 고려를 하고 있다고 봐야 되는 거 아닌가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부분이 앞서 말씀드린 대로 지금 야당이 계속 언급하고 있는 결국엔 내란 정당 해산까지 가는 과정의 빌미를 제공하는 거 아니냐라고 하는 건데 저는 그렇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예, 그거는 전후 사정을 꼭 이렇게 인과관계를 맞춰서 판단한다기보다는 저는 국민들 정서상 그 굉장히 큰 충격과 어떻게 보면 두려움에 떨었던 그 상황에 집권 여당이었잖아요. 집권 여당의 대통령이 그런 행위를 한 것에 대해서 성찰하고 반성하면서 사죄드리는 게 그 자체로서 의미를 부여하는 게 맞지. 그 이후의 문제는 다른 관점에서 바라보는 시각들이 다 다르거든요. 네네. 그리고 이미 재판이 진행 중에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저는 얼마든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디펜스가 가능하다. 그러니까 일단은 1년이 되는 그 1주년 그 시점에 당의 지도부로서 공식적으로 일부 다른 의원들도 충분히 자기 표명들을 할 수 있지만 당의 대표 지도부가 하는 것은 좀 다른 의미잖아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이렇게 정중하게 그러면서 저는 오히려 더 나아가서 과거와 절연하고 새로운 모습으로 가려고 하는 그런 부분까지 만약에 언급한다면 거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저는 관전 포인트가 사과 입장을 표명하느냐의 문제도 있지만 12월 3일 그날에 국회가 지금 몇 가지 행사를 준비하고 있잖아요. 예. 이벤트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러면 거기에 국민의힘 지도부가 참석을 하느냐 마느냐도 관심사가 되는 거 아닙니까? 이게? 예. 그래서 지금 굉장히 난처한 거죠. 그러니까. 지금 점점. 그러니까 이게 자꾸 제가 보기엔 일찍 끊었어야 될 걸 못 끊으면서 그러니까. 이런 그 딜레마를 스스로 자초한 게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러니까 장동혁 그 소위 윤어게인 세력과 손잡은 장동혁 의원이 당대표가 되고 또 지금 그 당시 그
용산 앞에 가서 대통령 체포 구속영장 집행을 방해했던 다수의 의원들이 지금 그 국민의힘 지도부를 구성하고 있고 그리고 탄핵을 찬성했던 의원들은 거의 뭐 지금 천덕꾸러기처럼 쫓겨나 뭐 당에서 눈치 보거나 눈칫밥 먹고 있고 뭐 이렇게 돼 있는 상황이 돼버리니까 예. 그러니까 자꾸 지금 내란 정당 또는 뭐 그 위헌 정당 여부가 지금 자꾸 문제가 되는 거 아니겠어요? 한 번 꼬이니까 계속 꼬인다.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문제를 그 위헌 정당 문제로 저는 비화되지 않을 거로 봐요. 빨리 사과하면 할수록. 그러니까 자꾸 스스로 더 문제를 그 심각하게 보면서 문제 그 어렵게 만드는. 그러니까 저 그 당시에 한동훈 당대표는 를 비롯해서 한 18명의 의원들이 들어와서 찬성표를 던졌고요. 비상계엄 중단하려고. 그리고 탄핵도 가결을 시켰잖아요. 그런 등등을 감안하면 저는 국민의힘에 대해서는 따지고 주장해야 할 것들이 충분히 있다고 봐요. 그런 측면에서 빨리 저는 윤호기의 세력과 절연하고 외연 확장, 중도 보수적으로 외연 확장하는 게 맞다고 봅니다. 이게 합리적이고 상식적인 분들의 평가이고 또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당내에서도 그런 목소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오히려 거꾸로 가고 있는 지금의 모습으로 인해서 거기에 꽉 탈출구가 전혀 없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래서 저는 오히려 지금 말씀하신 대로 그 국민들께 사죄뿐만이 아니라 단호하게 윤석열 김건희와의 관계를 절연하고 거기서부터 새롭게 시작하는 거기 때문에 그것이 1년이 되는 시점으로 과감하게 좀 결단을 내리는 것이 저는 뭐 그것이 마땅하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기준 하지 말고요. 딱 헌법재판소, 헌법기관이잖아요. 헌법재판소의 판결문 수준만 인정하면 돼요. 그렇죠. 예. 거기서 비상계엄은 잘못됐고 위헌적 행위였다. 그래서 저는 그 내란 이렇게 얘기할 필요도 없이요. 비상계엄은 헌법적 질서, 헌법을 준수해야 될 책임을 위반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의 중대한 잘못이었다. 그것을 막지 못한 우리가 죄송하다. 그리고 그로 인한 대통령의 탄핵 역시 역사적, 법적 합당한 심판이라고 본다. 우린 그 결정을 존중하고 미래로 나가기 위해서 이런 과거의 잘못된 행태, 그다음에 부정한 어떤 일과는 단호하게 관계를 끊겠다. 이 정도 하면 됩니다. 홍 의원님이 다 써주셨네요. 그나저나 추경호 의원 영장은 나올 것 같습니까? 기각될 것 같습니까? 어떻게 보세요? 이건 저도 판단하기가 좀 쉽지 않아 보입니다. 제가 법적 전문가가 아니기 때문에 뭐 법조인들한테 그냥 물어봤어요. 뭐 이건 제 판단이 아니라. 뭐라고들 하던가요? 현재 까지 나왔던 거, 그러니까 이제 그 영장 실질 심사할 때 특검이 뭘 가져올지 지금 모르기 때문에 이후에 추가적으로 예컨대 추경호 당시 원내대표와 예를 들면 김용현 그 장관이나 그러니까 내란에 직접적으로 깊이 가반하는 사람들하고 또는 윤석열 대통령과의 어떤 별도의 통화나 문자 메시지 등등 사전에 어떤 협의안 등 이런 것 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그 추가적인 그러니까 지금까지 제시했던 것 말고 추가적인 게 나오지 않으면 쉬워 보이지 않는다. 이게 법조계 그 다수의 해석이더라고요. 일단 윤석열, 한덕수 두 사람과 통화한 거는 팩트로 나왔고, 예. 다만 이제 통화 내용은 지금 뭐 이제 특검에서 뭐 포착했다는 얘기는 아직은 없고. 예. 그러니까 그게 이제 뭐 사실상 결정하고 통보받은 거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측면에서 그 내용 그리고 그 당시에 이 국회의사당과 그 당사를 왔다 갔다 하면서 사실상 그 국민의힘 의원들의 표결 행위를 방해한 것 아니냐라는 문제에 대해서도 이거는 또 여러 가지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가능성도 있고 그 법원이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따라서 그 문제 도리어 핵심은 그걸로 보더라고요. 그 문제가 실질적으로 의도했던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의도가 있었다고 판단하면 영장을 내릴 가능성도 있고 그렇지 않다고 그것만 갖고는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하면 좀 모호하다. 이게 법조계에서는 좀 신중하게 보는 모드가 그러니까 강합니다. 이제 지금 추경호 전 원내대표가 장소 변경한 것이 윤석열과 공모해서 의도를 가지고 표결을 방해하려고 했던 것을 물증으로 확증으로 그걸 특정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그것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단순히 어떻게 보면은 추측의 영역에서 지금 특검이 너무나 지금 어떻게 보면 강제적으로 그쪽으로 몰아가는데 또 아이러니하게도 그 추경호 원내대표와 윤석열이 통화한 이후에 국회로 장소를 바꿔요.
그리고 나서 결국에는 결과적으로는 18명의 국민의힘 의원들이 들어가서 표결에 찬성하고 그 해제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그리고 또 추경호 원내대표가 그런 의도가 있었으면 주변에 어떤 사람들에게라도 그 표결에 참여하면 안 된다. 들어가지 말아라고 하는 것들이 뭔가 진술로 나와야 되거든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전혀 없단 말이죠. 그리고 이미 수사가 다 진행되고 압수수색을 통해서 핸드폰 모든 것들을 다 가져갔고 그다음에 그래서 증거인멸 우려도 없을 뿐만 아니라 현직 국회의원이 무슨 도주 우려도 없고 하기 때문에 저는 기각될 것으로 저는 거의 보고 있습니다. 그 예. 박지원 의원님이 그 재밌는 말을 하셨어요. 박지원 의원님이 저하고 비슷하게 아마 얘기를 들으신 거 아닌가 싶어요. 박지원 의원이 뭐라 그러냐면 기각된다고 해서 무죄가 아니다 이런 얘기를 이미 하고 계세요. 자, 그걸 보면 박지원 의원님도 이제 그 발이 넓으신 분이잖아요. 예. 저보다 훨씬 넓으신 예. 분이니까 여기저기 의견을 들어봤더니 기각될 수도 있다는 게 아마 아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미리 영장 기각이 된다고 해서 무죄는 아니다. 이게 맞죠? 법리적으로요. 알겠습니다. 다음 뉴스 얘기로 좀 넘어가겠는데요. 돌발 질문 하나 드리겠습니다. 홍익표 의원님 서울시장 도전하십니까? 예, 준비하고 있습니다. 준비하고 있습니까? 예. 서용주 원장이 예. 우리 홍익표 의원님이 상당히 경쟁력이 있는 인물이다. 이렇게 평가했다는 거 들으셨어요? 그 나중에 몇 분이 얘기해가지고 네. 그 확인을 해봤습니다. 예. 들은 분들이 얘기하시더라고요. 그래 밥 사셔야 될 것 같아. 준비하고 계시는 거고. 예. 우리 그 오신환 의원님은 뭐 준비하고 계시는 거 없습니까? 저는 어제 방송에서 얘기했는데 전혀 내년 지방선거에 뭐 제가 스스로 출마할 것은 없고요. 네. 이게 좋은 정치인들이 좀 합리적인 어떤 뭐 정책이나 대안을 가지고 이렇게 건강한 경쟁이 이루어졌으면 좋겠는데 그 중에 저는 홍익표 의원님 같은 분이 정말 나서서 예, 좋은 역할을 해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제가 이 질문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이제 지금부터 룰 얘기를 좀 해야 돼서 네. 일단 그럼 국민의힘 얘기부터 해보죠. 그 지금 당심 대 민심 반영 비율을 바꾸겠다라는 거잖아요. 네. 당심을 70%로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저는 어저께 제가 공식적으로 제 입장을 성명서 통해서 발표를 했고요. 네. 이게 당이 정말 거꾸로 간다, 퇴행적이다. 이게 오히려 지금과 같은 상황에서 민심의 바다로 뛰어들기 위해서는 민심 100%뭐 거기까지는 아니어도 오히려 지금 현재 저희가 당심 50%, 민심 50%, 5대 5로 돼 있는 것을 어떻게 70% 쪽으로 퇴행적으로 가는 것은 결국엔 더 고립되게 가겠다라는 것을 선언하는 것인데 네. 저는 좀 안타깝고요. 그것이 또 특정 선거를 앞두고 매번 이렇게 룰을 바꿔내는 것은 그 유불리의 문제가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지난번에 당대표 경선에 그 룰 세팅하는데 제가 특위위원으로 참여한 적이 있는데요. 그때도 제가 언급했습니다. 이게 경선 룰이라는 것은 가장 공정한 것은 예측 가능해야 되는데 그 선거를 앞두고 지금도 결국에는 그 나경원 의원이 의심받는 것이 지방선거 기획 TF의 단장을 맡고 있고 거기서 그 안을 냈는데 이것이 나경원 의원한테 유리하냐 불리하냐 이런 부분들로 접근이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부분들이 늘 구설에 오르는 게 좀 안타깝고요. 뭐 이거는 특정인과의 문제도 아니고 당이 어디를 바라보고 가느냐에 굉장히 중요한 문제이기 때문에 네. 저는 지금 현재에 적어도 민주당도 지금 경선의 경우 5대 5로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그 5대 5 기준을 손대면 안 된다.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게 굉장히 중요한 게요. 저도 정말 역행한다고 봐요. 저는 두 가지 문제점을 보는데 먼저 문제는 플레이어가 룰을 짜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나경원 의원님이 지금 기획단장인데 룰을 짜는데 그럼 본인이 이번 지방선거에 나는 출마하지 않는다라고 게 먼저 선언돼야 돼요. 그렇죠. 그렇죠. 그렇지 않고 플레이를 뗄 여지를 두고 또 이런 말까지 하셨어요. 그럼 나는 5대 5로 하겠다. 이런 얘기를 또 했잖아요. 네, 했어요. 이게 뭐 방송용으로 적절한지 모르겠지만 이게 말이야 막걸리야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예. 그게 70%로 가는 게 맞다면 나부터 70% 하겠다 이게 맞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뭔가 역행하는 것 같으니까 나는 50%를 할 거야 이 얘기가 이상한 거죠. 그러니까 최소한 오해의 소지는 인정을 한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저 말이 안 되고요. 우리 당이 2010년 11년 그러니까 오세훈 당시 시장이 스스로 물러나면서 우리가 그때 그 박원순 시장을 모셔오는 과정에서 오픈 프라이머리를 했잖아요. 예, 맞아요. 예. 어려울 때는 그렇게 가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도리어 그 민심의 바다에 모든 걸 내려놓고 던져보고 시작하는 거예요. 저는 뭐
도리어 우리 민주당도 한번 고민해 볼 필요도 있다고 봐요. 서울시장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외부에서 지금 뭐 이런 얘기 해요. 솔직히 뭐 저를 포함해서 나온 사람들이 오 시장보다 경쟁력이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이런 얘기도 비판적 시각도 있는 거 맞아요. 그러면 아예 다 그 누구나 도전할 수 있게 그 장애물을 다 내려놓고 한번 그러면 완전 오픈하자. 완전 오픈해서 한번 해보는 것도 과거 우리가 그래서 이 박원순 시장과 안철수 그 씨하고의 그 당시에 단일화가 이루어졌고 자연인 안철수였으니까 그 당시에는요. 아 그때 깨어난 장면이 지금도 예 그렇게 하면서 예. 그 몰이하면서 우리 당에서는 박영선 의원을 후보로 내세웠는데 박 시장이 박 후보가 이겨버렸잖아요. 맞아요. 예. 그러면서 무소속 후보로 나갑니다. 예. 그러니까 그런 과정에서 그 당시 나경원 의원이 나와서 떨어졌죠. 맞아요. 그러니까 저는 뭔가 열세라고 판단하거나 어렵다고 판단하면 더 과감하게 혁신적인 어떤 그 모델을 선택하는 게 맞습니다. 그 과정에서 사실 경쟁력을 더 오히려 높이는 거거든요. 예. 예. 그리고 흥행을 통해서 과거에 인지도가 좀 낮은 분들도 국민들께 더 알릴 수 있는 좋은 기회가 되니까. 근데 지금 저희는 오히려 지금 어떻게 보면은 당심이라고 하는 게 민심과 많이 괴리돼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잖아요. 네네. 근데 이것이 오히려 민심과 당심이 같은 길로 가는 것이다라고 하는 이런 뭐 사실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통해서 당심을 70% 높이는 것이 정당하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아니 당신과 정말, 민심이 같은 길로 간다고 한다면 굳이 늘릴 이유가 뭐 있어요? 그게 그것이. 그러니까요. 당심이 어차피 민심하고 같은데 당심을 높여서 그것을 우리가 반영하겠다고 하는 말이 사실은 그러니까는 아까 말한 논리적 모순이 너무 많아서 그러니까요. 근데 다만 이게 자꾸 우리 당의 그 당 대표 경선도 그렇고 한때 김기현 대표 때는 100% 당원 경선으로 맞아요, 갔잖아요. 맞아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게 그러다가 다시 예. 지금 이제 겨우 8대 2 정도로 다시 내려온 거 제가 할 때. 네. 그러니까 이게 자꾸 거꾸로 가거나 아니면은 어떤 특정 선거를 앞두고 특정인이 이미 반열에 올라 있는 상태에서 염두에 두고 경선 룰을 바꾸게 되면 이런 논란과 해석이 난무하게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러니까 알겠습니다. 굉장히 경계해야 되는 문제입니다. 우리 당은 딱 원칙은 확실해요. 그러니까 당내 선거하고 당내 선거라는 거는 당 대표 최고위원 선거 그리고 이제 공직 후보자 대통령 후보 그다음에 이 지방 선거의 후보 그다음에 국회의원 선거 후보를 뽑는 거는 룰이 달라요. 그러니까 우리는 기본적으로 공직 후보자 선출직 공직 후보자를 뽑는 경우는 무조건 50대 50입니다. 5대5. 예. 예. 그러니까 그 당원 투표 50, 그다음에 일반 여론조사 또는 선거인단을 또 만들어서 하는 게 50. 그래서 일반 민심과 당심을 5대5로 균형 있게 하고 당 대표 선거에서만 그 통상 권리당원 대의원 표를 합쳐서 한 75% 이 정도 되고요. 나머지 25%가 일반 당원이라고 하는데 일반 당원이라는 거는 사실은 일반 여론조사에 거의 수렴됩니다. 그러니까 당비도 안 내고 뭐 오랫동안 했던 그 몇백만 되는 당원들이 있기 때문에 그건 여론조사 방식으로 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 당심이 한 75%, 그다음에 일반 민심이 여론조사 플러스 일반 당원 하면 그게 한 25% 이렇게 돼 있는 거죠. 알겠습니다. 지금 민주당 말씀하셨으니까 민주당으로 가서 1인 1표제 논란이 있었어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지방선거 경선하고는 상관없는 거고 예, 아무 관련 없습니다. 오히려 이제 전당대회 예. 당대표를 뽑는 예. 일단 근데 그 대의원과 권리당원의 어떤 그 표의 가중치를 동일하게 주겠다. 예. 똑같이. 예. 어떻게 생각하세요, 의원님은 개인적으로? 저는 그렇게 갈 수밖에 없다고 봐요. 그래요? 예, 왜 그러냐면 이거 그러니까 지금 뭐냐면 반대하는 사람들이 이거를 반대한다는 말을 아무도 안 하잖아요. 이 원칙에 대해서는 이견이 없는데 절차적인 문제만 얘기하잖아요. 왜냐하면 이걸 반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첫째 명분이 떨어져요. 반대하면 그럼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거야? 이런 이 여론에 부딪히고 그리고 두 번째는 이미 이 1대1로 가자는 큰 틀의 원칙이 이재명 당대표 시절에 어느 정도 논의되고 합의된 거예요. 제가 그 당시 원내대표였기 때문에 알고 있죠. 네네네. 그때도 처음 그 당시 바꿀 때 이재명 당대표 그 일기 때였죠. 이때 1대 20으로 바꿉니다. 그 전에는 1대 한 60이 넘었어요. 그러니까 대의원 한 표가 권리당원 60표에 해당하기 때문에 이걸 너무 과도하다. 그래서 1대 20으로 줄였고 그 당시에도 1인 1표로 가야 되는데 워낙 당원들은 1인 1표로 해야 된다는 요구가 높았어요. 적극 지지층을 포함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재명 대표도 이게 그렇게 가는 게 너무 빨리 과도하게 갈 수 있고 그러니까 일단 한 번 정도는 뭐랄까 약간
이 완충적으로 한자하면서 1대20이고 궁극적으로 1대1로 가자라는 거였어요. 그리고 저도 왜 그러냐면 원칙적으로 선거는 우리 4대 그 원칙이 있잖아요. 보통 선거, 직접, 평등, 그다음에 비밀.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1인 1표가 맞죠. 누구의 표는 10표고 주식회사도 아닌데. 다만 영남 얘기가 좀 나오잖아요. 그래서 저는 반면에 이거를 보완해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우리 그 어느 조직이든 대의원이라는 것은 정당 조직이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러면 당무위원회, 중앙위원회, 최고위원회 각각 역할과 기능이 달라요. 대의원 저 제도에서 그럼 대의원 회의에서 결정할 수 있는 권한과 논의할 수 있는 수준을 정해주면 돼요. 역할을. 아, 그런 식으로. 예,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조직은. 그래서 제가 그 당시에도 이미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는 두 가지를 유보를 했는데 우리가 2년에 한 번씩 전당대를 해서 당대표와 최고위원 뽑잖아요. 그러면 없는 회의는 대의원대를 열어서 당의 정책과 당원 당규에 대한 논의를 하자. 그 대의원들이 모여서 대의원 대회를 좀 더 실질화하자는 예, 거죠. 그러니까 경련으로 한 해는 대의원 대회, 한 해는 전당대회. 그래서 당 지도부를 구성하는 건 전당대회에서 하고 당의 정강 정책이나 비전, 뭐 당원 당규에서는 대의원 대회에서 하고 그리고 권리당원 문제도 전 문제 제기를 했는데요. 당비만 된다고 해서 모든 권리를 행사하게 돼서 안 된다. 우리가 그 당이기 때문에 일정 정도 뭐 이 당원 교육을 의무적으로 이수한 사람들한테 그런 어떤 투표를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게 필요하다. 예를 들면 2025년도에 당이나 시당에서 하는 의무 교육을 뭐 5시간이다. 그러면 그것을 인수한 사람은 내년도에 우리 당에서 모든 하는 여러 가지 다양한 투표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런 권한을 줘야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이 채택하고 있는 대의원 제도의 본래 취지는 시대가 지나면서 거의 퇴색됐다고 봐야죠. 그러니까 그게 이제 영남이나 과거에 이제 민주당도 호남 중심 정당일 때 상대적으로 영남이 굉장히 열악하고 또 아니면 외부에 이제 노총이나 뭐 여러 가지 단체들에게 가중치를 부여해서 대표성을 부여하는 것들은 사실 바람직한 취지였다고 보는데 지금은 뭐 민주당 입장에서는 뭐 영호남 할 거 없이 수도권 중심 정당이 돼버렸고 그런 것들을 1인 1표제의 원칙으로 가는 건 맞는데 그 정청래 대표의 의도가 순수하지 않다. 뭐 불순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러니까 완전히 그 지금 홍 의원님 말씀하신 대로 대부분은 그거를 막을 수 있는 명분이 없는 거예요. 모두가 다 동의하는 과정으로 가니까. 근데 이제 시기나 아까 말한 대로 당 대표를 과거 이재명 대표가 2번에 걸쳐 예전에 DJ 때 한 번 있었던 연임했던 그 당대표 제도를 이재명 대표도 연임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정청래 대표도 물론 남은 기간 정상적으로 한 건 아니지만 한 번 더 하고자 하는 것을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하고 있잖아요. 그런 과정에서 다음 선거에 유불리가 분명히 이것도 적용되기 때문에 이런 논란이 있을 수밖에 없죠. 그래서 저는 정당이라면 적어도 이런 원칙과 룰에 대한 부분은 2년 전에는 못하게 막아야 된다고 봐요. 그래야 예측 가능하고 그렇죠. 아니면 적어도 1년만이라도 이제 내년 선거에 나가기 전에 보통 선거에 나가고자 하는 사람들은 1년 전 정도 되면 마음을 먹거든요. 그러니까 1년 전부터 기존에 있는 룰로 그냥 가는 것으로 인정을 해버리면 이런 논란이 없겠죠. 그리고 그 영남 지역 얘기하는데요. 도리어 우리 당은 지금 문제가 뭐냐면 지금 보세요. 몇 번의 그 당대표 최고위원 선거에서 호남을 지역구로 두신 분들이 최고위원도 못 들어왔어요. 그렇죠. 맞아요. 예.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억지로 임명직, 그러니까 지명직 최고위원을 호남 분을 계속 시켰어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러니까 지금 그러니까 영남 쪽에서 얘기하는 것처럼 우리 당이 지금 뭐 예를 들면 호남 지역에 계신 대의원이나 당원들이 우리 지역 출신이니까 몰표를 주고 이런 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아, 그 반증이네요, 진짜. 예. 그리고 도리어 지금은 그런 식으로 하면 더 센 게 수도권이에요. 그렇죠. 예, 그런 측면에서 지금 계속 우리가 너무 많이 수도권 지역의 의원들이 당대표, 원내대표, 최고위원들을 뭐 독식을 해서 이거 너 문제다 이런 얘기가 당 안팎에서 도리어 나올 정도이기 때문에 알겠습니다. 저는 뭐 그 문제는 큰 건 아니라고 봅니다. 마지막으로 짧게. 자, 어제 검찰이 패스트트랙 사건으로 기소돼서 1심에서 의원직 유지형을 받은 국민의힘 전 현직 의원들에 대한 항소를 포기를 했습니다. 짧게 평가를 좀 해주신다면. 저는 검찰의 자업자득이라고 보는데요. 과거 보편적인 검찰의 입장이라면 당연히 항소를 했겠죠. 그 이전에 대장동 일당들에 대한 항소 포기를 한 마당에 이게 국민의힘의 기존의 의원들만 만약에 항소를 제기하면
결과적으로 또 정치적 논란으로 아마 휩쓸 거예요. 그리고 빌미를 제공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는 그 이전에 대장동 일당에 대한 항소 포기가 잘못된 것을 오히려 반증하는 거거든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 패스트트랙 1심 판결 날 때도 대부분의 민주당 의원들이 이거는 패스트트랙 제도를 완전히 국회법을 형해화하는 것이다. 그러면 뭐 다 인정하는 꼴 아니냐. 왜 이렇게 약하게 선고를 하냐라고 주장을 했잖아요. 네. 그럼 이제는 그러면은 대장동 항소에 대해서도 같은 잣대로 얘기해야죠. 그리고 결국에는 나경원 의원이 지금 항소를 했잖아요. 그러면 본인이 1심 선고한 것보다 당연히 낮은 형량을 받을 수밖에 없는 좋은 유리한 조건이 된 거죠. 그러니까는 그걸 항소를 안 하는 사람이 바보가 되는 꼴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검찰이 스스로 이거는 항소 포기를 하면서 그 덫에 완전히 걸려버려 들었다. 그리고 과거의 관례와 전혀 맞지 않는 행태들을 지금 하고 있는데 저는 그 사실 자체가 이미 검찰이 지금 대통령과 코드가 맞게 되는 그런 길로 가고 있다. 지금 이렇게 보여집니다. 예. 그 이런 말이 딱 맞는 것 같아요. 첫 단추를 잘못 깨면 예. 다 엇나가는 것처럼. 그렇죠. 그 우리 스포츠 좋아하시세요? 그럼요. 야구 얼마나 좋아요. 예, 야구도 그렇고 축구도 그렇고 제일 나쁜 심판이 뭔지 아세요? 뭔데요? 오심을 했는데 오심을 인정하지 않고 나중에 보상 판정을 해줘요. 아, 예. 이게 야구에 많이 나와요. 야구나. 사실 그건 심판도 아니죠. 예. 그런데 과거에 그런 경우가 비일비재했어요. 그러니까 아웃 판정을 했어야 되는데 그 세이브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반대 팀에게 자기가 미안하니까 보상 판정을 해주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볼인데 스트라이크 잡아주고. 예. 그렇게 하거나 분명한 아웃인데 그리고 세이브를 해주거나 뭐 이런 식으로 이 보상 판정을 해주면 그때부터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축구장에서는 난투극이 벌어지고 야구장에서는 벤치 클리어링이 벌어지는 거예요. 그때부터는 심판의 권위가 떨어지니까. 이게 첫 단추를 잘못 깨니까 사실은 저는 대장동 왜 항소를 안 했나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알아본 바도 그래요. 정성호 장관도 그렇고 대통령실에서도 별로 왜 안 했냐 이런 분위기가 강해요. 그러니까 좀 이상한 판단을 간 것 같고 두 번째는 그러다 보니까 이게 더 무리한 거는 그래도 대장동 항소 포기는 항소를 포기하는 기준 안에는 있었어요. 근데 지금 기준이 뭐냐면 하나는 형정이 바뀌면 벌금형과 징역형인데 징역형을 했을 때 벌금형으로 바뀌면 이건 해야 돼요. 예, 내규에 그렇게 돼 네, 있대요. 내규가 그렇게 돼 있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자기가 부여한 형량의 절반 이하일 경우에 또 항소를 해야 돼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벌금을 2천만 원 했는데 벌금이 900만 원이다 해야 되고요. 징역형을 2년 했는데 1년 미만으로 하면 해야 돼요. 근데 대장동은 그래도 범위 안에 들어갔어요. 2분의 1에. 근데 이거는 범위에도 들지 않는 거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거야말로 제가 그래서 명백한 보상 판정이라고 보는 거죠. 알겠습니다. 자, 오늘 이야기는 좀 이렇게 마무리해야 될 것 같습니다. 두 분 말씀 잘 들었고요. 물러가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